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TV와 한국 유일의 중국어 일간지 아주일보가 공동으로 한중일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풍수화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아주일보 기자 정다윤입니다. 오늘도 아주일보 양규현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풍수화는 바람의 나라 한국, 물의 나라 중국, 불의 나라 일본, 각각 한중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갈등은 현재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해결 방안도 역사 속에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풍수화는 역사 문화적 원형과 원료를 알아보고 미래 공존 공영의 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저희 풍수화 시리즈 이번 주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는 중국 육중 전의 시진핑 참가 3대 지도자 추대 시동인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3연임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고 하죠,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가 지난 8일 개최돼서 오늘 11일까지입니다. 네. 조금 후면 이제 마감이 되겠죠. 마치게 되는데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적을 찬양하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3연임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9일자 일면 대부분을 할애해서 시 주석의 임기가 시작된 2012년부터 9년간 성과를 극찬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중앙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등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또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 등 표현을 사용해 시 주석의 이국 이민, 나라를 위하고 인민을 위한다는 국정 철학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앙 CCTV죠. 중앙 TV와 신화통신도 세계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한 대격변 시기를 겪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 주석의 지도력을 세계 공영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육중전해를 계기로 시 주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국 3대 지도자로 만들려는 정치 작업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 주석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반열에 맞먹는 수준의 지도자로 격상할 수 있는지가 주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절대 권력 체제를 강화하고 장기 집권 명분을 다지는 초석이 이번 육중전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당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결의, 토론 초안에 대해 전체회의에 설명하게 됩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지금 8일부터 오늘까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는 중앙정치국 업무보고와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 즉 제3차 역사 결의를 발표하게 되는 셈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역사 결의를 채택한 것은 딱 2번입니다. 첫 번째가 1945년 공산당 6기 7중전회의에서 여러 과거사 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해서 마오쩌둥의 핵심주의를 확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1981년도에 11기 6중전회의에서 건국 이래 당의 여러 과거사 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을 해서 개혁개방의 덩샤오핑 시대를 알렸습니다. 시주석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반열에 맞먹는 수준의 지도자로 격상할지 사실상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역사 계리는 공산당 100년 역사의 중요 사건을 돌아보고 시주석의 장기 집권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신중국 성립 100주년인 2049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달성이라는 목표를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내년 가을 20차 당대회
3연임 선언하면 장기 집권 시대를 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6중전 회의는 1년 앞두고 시 주석의 권위를 더 공고히 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여기에서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일명 6중전회의라고 하는데 이 회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할까 합니까? 중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6중전회의, 중앙위원회의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요.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중앙위원회는 5년에 한 번씩 열리고 당대 사이에서 7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게 관례입니다. 국가 주석 등 중국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200여 명, 후보위원 170여 명, 그래서 약 370명이 총 출동합니다. 작년 10월에는 제19기 당대의 4차년도 전체회의, 5중전회의죠. 열어가지고 내수시장, 이게 1917년, 이게 당대회가 2017년에서 2022년 5년간 열리는 되는 그 기간에 4차년도 전체회의를 5중전회의를 열어서 내수시장을 강화하는 쌍순환 발전 전략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6번째 전체회의인데 6중전회의라고 합니다. 6번을 줄여서 6중전회의라고 하는데 6중전회의는 역대로 주로 사상적인 부분을 다루며 차기 당대회,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부터 시작하는 임기, 5년간의 임기, 당대회의 틀을 다지는 의미가 컸는데 지난해 5중전 때 쌍순환 경제적인 논의가 있었다면 올해는 쌍순환 경제적인 건 좀 뒤로 미루고 정치적인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공동부유, 시 주석이 주장했던 공동부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국정과제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동부유는 전면적인 샤오강, 의식주 걱정 없는 비교적 풍족한 사회 건설류, 중국의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데요. 중국은 지금 그 일환으로 부동산세 도입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 또 회의에서는 중국이 향후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지 논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고 올해는 6% 이상이라는 다소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만큼 목표를 공개하지 않고 질적 성장에 집중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질 것이다. 조심스럽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전력난과 부동산 시장 침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 둔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등 서방국과의 갈등도 큰 경제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열리는 이 회의에서 과연 서방국의 압박에 맞선 인권 등 가치 문제 대응책까지 논의했는지는 관심사인데 오늘 회의가 끝나면 그 내용은 6중전 회의 내용은 관보를 통해서 공개하게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 중국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중국인 이야기는 중국 공산당 창당 멤버 둥비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공산당 창당 때 1921년 창당 여름이었죠. 네. 창당 때 13명의 공산당 창당 멤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둥비우. 그런데 둥비우는 그렇게 많은 그동안 나왔던 인물에 비해서 그렇게 부각되거나 크게 그런 인물인데 조용한 인물입니다. 또 본인 스스로가 독서를 엄청나게 해서 독서광 그러다 보니까 지식도 많은 분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당에서랄지 당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활동 지위가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도 좀 이렇게 모나지 않았다.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요. 1886년 후베이성 황강에서 태어났습니다. 청년 시절 누구의 가르침이나 영향을 받은 적은 크게 받은 것은 없습니다. 둥비우보다 한 발 늦게 혁명에 참가한 사람들은 관핍 민반, 관에서 핍박하면 국민은 반발한다. 그런 대부분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태어난 시기가. 그래갖고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못 먹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중국에. 하지만 둥비우의 아버지가 자파상을 운영해서 자식들이 굶는 경우는 없었어요. 밥은 쉽게 속된 말로 밥은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둥비우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그렇게 좋아했고 책만 계속 읽어요. 근데도 그 아버지가 나무라지 않았고 또 돈만 생기면 책방으로 달려가고 책 사러. 그럴 만큼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는데 둥비우의 고향 인근에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 선교사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돈 벌러 왔는지 선교를 하러 왔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의 행동을 했어요. 이 선교사들이. 아편재배, 부녀자 희롱, 인력 착취 등 못된 짓이랑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다 했어요. 그래서 행패가 악질 쥐주보다 더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그걸 둥비우가 보고 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농민들이 참다 못 참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때로 몰려가서 교회를 불사르고 선교사들을 몽둥이 찜질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애교 선교사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와 교회는 치해복권 지역이에요. 우리는 요즘으로 치면 애교관들에 해당되는. 그래서 지방 관원들이 진압할 수밖에 없어요. 농민들을. 근데 그 진압 과정에서 너무 가혹하게 이제 진압을 한 거죠.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네. 청년 둥비우는 그걸 보고 붕괴를 했습니다. 제 나라 국민을 감쌀 줄 모르는 정부 다시는 믿지 않겠다. 그때 이제 그러면서도 그 분을 삭힌 게 뭐냐면 독서였어요. 근데 류진안이라고 이 개인이 동네의 빈 창고에다 작은 도서관을 차렸어요. 자기 집에서 대대로 물려온 책을 다 쌓아놓고 아무나 누구나 와서 읽을 수 있도록 그냥 오픈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서 그 뭐 도서관을 지키고 그런 것도 없고 자기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누구나 와서 언제든지 와서 읽을 수 있고. 뭐 둥비우에는 지상낙원이죠. 책 좋아하니까 앉아서 하루 종일 책만 보고. 거기에서 이제 개혁가 랑치차오라고 양계초가 책을 읽으면서 흥분을 한 거예요. 이 개혁가니까 이제 흥분은 근데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실망으로 돌아선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손문의 이론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혁명가 순원을 넘어서 마르크스까지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책의 영향이 그렇죠. 큰 거겠죠. 네. 1911년 신해혁명에 참가를 했고요. 순원이 이끌던 중국혁명 동명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순원이 일본에서 체류 중이었어요. 둥비우도 일본을 유학을 떠납니다. 가서 접촉할수록 그 순원의 사상을 접촉할수록 순원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일본 친구를 만나서 마르크스라는 사람 이름을 처음 듣게 됩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마르크스 이론을 접하면서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천이 본받을 만하다. 그래갖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본론을 읽어보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읽고 또 읽고 애담 스미스의 국부론 밤새워 읽고. 이게 하여튼 둥비우는 책을 읽을 때 자기가 마음 먹고 잘 이해가 안 되면 12번이고 3번이고 계속 반복했어요. 읽고 자기가 이해할 때까지. 그러면서 마르크스의 더 호감이 갔다. 순원의 이론보다. 근데 이제 그 훗날 둥비우의 아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는 청년 시절
불만투성이었다. 근데 독서를 통해서 그 길을 찾았고 자각한 혁명가다.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뭐 흥분도 가라앉히고. 그래서 둥비우는 1914년, 1917년 두 차례 일본을 건너가서 법률을 공부했고요. 귀국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도 하다가 러시아도 유학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10월혁명과 중국 오사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여 선전하기 시작을 했죠. 그 책을 얼마만큼 좋아했냐면 중국 공산당 1921년도죠. 1차 전국 대표대회, 그러니까 공산당 창립대회에 참석할 때 가방을 갖고 왔는데 그 참석자 13명 중에 가방이 제일 컸어요. 다 책이었나요? 근데 그 큰 책에 갈아입을 옷, 생필품 단 한 점도 없었어요. 다 책이었어요. 그리고 또 일화를 소개하자면 중국 공산당이 예난으로 장정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 떠날 때 그 가면은 도중에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군의 여전사들의 해고를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정 초기에는 둥비우가 건강이 안 좋았답니다. 근데 그래도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혼자 꿋꿋이 걸어갔고 그 와중에도 30여 명의 여전사들에게 틈만 나면 중국 고전과 서구의 아름다운 서정시를 읽어줬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소탈할 수도 없고 근데 그가 말할 때마다 말이 떨어질 때마다 그 여전사들은 입을 해벌레 했다는 속된 말로 그 정도로 그냥 반한 거죠. 둥비우한테. 근데 그래서 그 여전사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그렇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둥비우가 책 많이 읽은 사람 중에 나쁜 사람도 있다. 그래서 고개를 저으면서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또 실천을 강조했답니다. 그 뒤에 이제 중국 공산당 활동을 소개하자면 중국 공산당 창당 전에 20년대 우한에서 공산주의를 조직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우한 지방위원회 서기직과 중국 공산당 후베이성 성위원을 맡았습니다. 그다음에 국공 합작 기간에는 국민당 제2차 전국대회에 참석해서 중앙집행위원, 후보위원으로 선출되고 27년 무장혁명이 실패로 도가는 후 비밀 활동을 하다가 28년도에 소련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때 나이가 42이에요. 그런데도 뭐 공부하는 데는 전혀 여의치 않고 떠난 거죠. 32년도 이제 귀국을 해서 장시성 동북부 푸젠성 서부에서 마르크스 공산주의 학교 부교장,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 중앙당 당무위원회 서기, 공농검찰위원회 대리주임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4년도 10월 장정에 참여를 했고 35년도 산시성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장을 맡아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우한 충칭에서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산업을 진행을 했고 국민 참정회의 공산당 측 참정원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 대회에 다 참석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활동이 활발히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부각은 안 됐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활동보다는 거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활동을 소리 안 나게 했기 때문에. 또 훗날 유엔 창설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1945년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연합 유엔 창설을 위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중국에서도 대표 5명을 보냈어요. 근데 그 5명 중에 1명을 공산당 몫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국민당 정부니까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장제석이 보낼 때 5명을 보내면서 중국 공산당 몫으로 1명을 보낸 게 둥비우죠. 네.
근데 둥비우가 이제 가면서 다른 사람은 국제부대에 널리 알려진 대표 단원들입니다. 네 명은. 그러니까 둥비운을 그 사람들이 뭐 가까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거 와인도 마실 줄 모를 것이다. 저게 과연 포크나 나이프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무시 아닌 무시를 받았네. 저속한 농민 반역자 정도로 무시를 했는데 그런 착각도 잠시였습니다. 그 비행기 속에서 가는 도중에 그 많은 지식, 그 유창한 언변, 거기에 아니 중국 공산당에도 저렇게 지식이 있는 줄 몰랐다. 거꾸로 자기들이 야 대단한 인물이다. 혀를 내둘렀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거기서 유엔 창립회에서도 활동을 했고 미국에 도착해서 둥비우는 화교와 언론인을 만나서 뭐 폭넓게 활동도 많이 하면서 중국 공산당 활동 지역의 상황과 영향력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은 일본어도 오고 러시아어도 오고 중국어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가 어떻게 보면 고기가 물 만난 꼴이죠. 그래갖고 중국 공산당의 어떻게 보면 홍보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갖고 둥비우가 75년도에 사망했을 때 유엔 헌장에도 직접 서명을 했어요. 둥비우가. 그래서 75년도 사망했을 때 유엔 사무총장 발트하임이 조전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조전 내용이 유엔 창설자 중 한 사람이라는 구절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유엔 역사에도 중국 공산당의 둥비우가 있었다는 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고위직을 역임했으나 마오쩌둥이 절대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좀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46 항일전쟁 승리 후에 중국 공산당 대표 일원으로 국민정부와 담판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칭에서 열린 정치협상회에도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49년 이후 중앙인민정부위원 정무원 부총리, 최고인민법원 원장,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2차 전국위원회 부주석,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주석 대리 등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54년부터 59년까지 최고인민법원장, 그다음에 55년서 68년까지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장, 68년 10월 30일부터 72년 2월 24일 숭칭린과 함께 국가부주석, 국가원수를 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72년 2월 24일부터는 숭칭린을 빼고 단독으로 75년 1월 17일까지 국가원수를 대행을 했어요. 하지만은 리선인이 1931년부터 사망하는 1943년까지 국민정부 주석직을 역임했지만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장제스에게 실권이 다 있듯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인 마오쩌둥에게 실제적인 권한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이틀만 가지고 있었지 실권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75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5년 1월 17일 중국 공산당 부주석을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원수 대행도 이제 끝난 거죠. 네. 그리고 2달 후에 중화인민공화국 2달 후인 4월 2일 날 베이징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생을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듯이 둥비우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소리 나지 않게 요직을 해온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 창당부터 마오쩌둥보다 1년 전에 사망을 했거든요. 함께 이런 고위직을 함께 했다는 것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죽기까지 고위직을 했다는. 이렇게 창당 멤버 중에서도 되게 소리 소문 없이 자기 맡은 임무를 다 하면서 되게 자기 길을 잘 걸어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없었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둥비우는 다른 혁명가들과 이렇게 달랐습니다. 특히 이제 둥비우는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문과 시에 능했고 유학 생활을 통해서 영어와 일본어, 러시아에 유창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법학까지 공부해서 변호사로 또 활동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독서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쇠젠짜이라고 평생을 독서와 사색으로 일관하는 사람인데요. 평생을. 근데 그 사람 생일 60살 되는 생일 때 둥비가 보낸 축시에 그간 쌓인 문장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쇠젠짜이가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답장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과찬이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두렵다. 사람은 끊임없이 전진해야 한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한다. 간밤에 읽은 것이 날만 새면 쓸모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 읽으며 무릎을 친 내용도 내일이면 의심을 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낙오자가 된다. 라고 독서 경험을 토로했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독서 갖고 토론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둥비호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독서인은 겸손해야 한다. 건성으로 아는 사람일수록 아는 척하기를 좋아한다. 우리 사회에 아는 척하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독서는 공격적이어야 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 읽고 사색도 게을리 말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명확해지 않았던 것도 명확해지고 책 내용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도 식별할 수 있다. 그래서 독서의 좋은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머리를 쓰면 쓸수록 잘 돌아간다. 쓰지 않으면 둔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노인들이 머리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치매에 걸린다. 노인이 돼서도 노인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그 비결은 독서를 끊임없이 해라는 말을 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 최근 치매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도 있고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5년도에 이미 사망한 인물인 둥비호가 한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서 저부터도 당장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독서왕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너무 찔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가슴이 좀 찔렸습니다. 오늘 둥비호 얘기 여기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